안녕하세요. 간호학개론 2주차입니다. 오늘은 간호학의 중심 개념인 간호의 메타 파라다임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간호의 핵심 개념인 인간, 환경, 건강, 간호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간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호의 메타 파라다임을 알아야 합니다. 메타 파라다임은 메타와 파라다임이 합해진 용어입니다. 무엇을 넘어서 저 너머에를 뜻하는 메타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 또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뜻하는 파라다임이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메타 파라다임은 한 학문의 중심이 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핵심 개념은 네 가지로 간호의 대상이 되는 인간과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 그리고 간호를 통해 대상자가 이루어야 할 건강과 이를 수행하는 간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호를 설명할 때는 간호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이 네 가지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간호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호의 핵심 개념인 메타 파라다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간호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가장 적은 단위로 보면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모인 가족이 있고 좀 더 크게 보면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를 통틀어서 한 단어로 한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간호의 대상자는 모든 인간입니다. 흔히 병원에서 환자만 간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의 대상은 환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은 단순한 환자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이나 통합 실습을 할 때 대상자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환자분, 환자분이라고 계속 부르는데 만일 환자를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자로 본다면 김아무개님 등 이름으로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이름으로 부르면서 존중할 때 대상자와의 소중한 관계와 인연이 시작한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인간은 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질병과 건강 사이의 연속선상에 존재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혼동상태의 인간도 똑같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무의식에 있는 환자에게도 간호를 수행할 때마다 한 인간에게 대하듯이 간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가래를 뽑기 위해 흡인을 할 때도 김아무개님 호흡이 편해지도록 가래를 뽑을게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하고 나면 호흡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가래를 뽑고 다 하고 난 뒤에는 힘드신데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격려의 말도 해주면서 간호를 해야 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정해진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며 변화하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경험하고 선택하며 매일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질병을 앓게 되는 사람은 질병 때문에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온화하던 사람도 절망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 그러한 표현이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질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소가 통합된 총체이며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마음, 사회적 관계, 영적인 믿음 등이 어우러진 존재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신체는 호흡기계, 순환기계, 신경계 등 여러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계통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어느 날 숨이 찬 증상이 있어 호흡기 내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순환기 내과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 때문에 폐에 물이 찬 것으로 심장 문제를 해결해야 호흡곤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런 신체의 시스템의 영향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 계통 하나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인간은 말을 하고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으며 사회심리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도 인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이것들을 따로 하나씩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과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폐쇄된 존재가 아니라 개방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외부의 음식을 입으로 먹으면서 음식들은 소화기관을 거쳐 인체 내 혈액을 통해 영양분이 흡수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음식 섭취 후 찌꺼기들은 다시 소화기관을 거쳐 밖으로 배설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도 개방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사회관계망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정보, 에너지, 물질을 교환하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영적인 욕구를 갖고 있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간호사는 대상자의 만족되지 못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간호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1호는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까지의 욕구의 우선순위를 설명합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하위의 욕구부터 상위의 욕구 순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음식을 제대로 섭취 못해 기아 상태에 있다면 이런 대상자에게 자아실현을 위해 자기개발을 하라고 해도 못하겠죠. 이런 경우 생리적 욕구인 음식물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간호중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호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환자가 극심한 통증이 있는 상태고 가족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간호사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따라 통증이라는 안전, 보호에 대한 욕구를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소속감, 안정감의 욕구인 가족면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더 하위의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여러분이 간호를 계획하고 중재할 때 유용한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환자를 의료진의 지시에 순응하고 잘 따르는 환자로 보았다면 현대에는 능동적 소비자로 변했어요. 과거의 환자들은 의료 정보가 부족했죠.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정보가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의 지시에 순종적이고 큰 불만 없이 의료비도 지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한적인 정보를 가진 소극적인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지시에 순종적이므로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빗대어 비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의료는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 중심의 의료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환자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고 간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의식도 확대되고 있고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환자들도 의료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에도 관심이 많고 의료의 질도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대상자는 클라이언트, 간호 대상자로 부르고 때로는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때론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의료가 의료인 중심이 아닌 환자, 소비자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현대의 대상자는 정보가 많고 능동적인 존재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고 의료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면 클레임을 걸고 의료 비용도 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인과 대상자의 관계가 이제는 소비자와 계약자의 관계가 되었고 대상자가 병원에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약은 성립되고 의료인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의료인은 서비스 제공자이자 계약 파트너로 간주됩니다. 간호 대상자는 이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까지 넓은 범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는 인간이고요. 그래서 간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철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과 간호를 받는 대상자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호를 시작한 초년생들은 다양한 인간을 접할 기회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독서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전이나 소설 속에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이나 행동을 볼 수 있고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 이유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특징은 매우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며 다양하고 상호작용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메타파라다임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은 인간과 함께 간호 메타파라다임을 이루는 중요한 축입니다. 환경은 크게 나누어 공기, 햇빛, 물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가족, 이웃, 지역사회, 조직 등의 사회적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환경에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경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현대에는 과학이 발달하여 산업화가 되고 생명공학과 같은 기술이 발달하여 인간이 환경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020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는데 이것도 인간에 의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일어난 일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요.
대부분의 박쥐에서 두세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박쥐들의 서식지는 주로 열대우림의 동굴 같은 곳이고 인간들은 대부분 온대지방에 사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열대지역이 온대지역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서 박쥐의 행동 반경이 사람들이 사는 온대지역까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간과 박쥐가 만날 교착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박쥐가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될 일이 없었지만 기후온난화로 박쥐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인간의 서식지에까지 출몰하게 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산업화를 가속화시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고 결국 인간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적 비료나 농약들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생화학적 순환에 의해 음식이나 호흡기계 등을 통해서 다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인간의 생체 시스템에 교란을 일으켜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은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간호사는 환경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리적, 생태학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도 간호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이런 사회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인간이 처음 속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기능과 건강은 환자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때문에 간호과정에서 가족도 함께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 지지체계도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친구나 이웃, 종교나 교육,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간호에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망이 중요합니다. 홈즈와 라라는 사회학자는 사회 변화와 질병 발생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배우자의 죽음, 결혼, 이직과 같은 사회적 사건을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개인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고 면역력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이런 사회적 변화를 겪은 사람을 이해하고 간호중재를 계획해야 합니다. 자조그룹은 영어로는 셀프헬프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스스로 돕는다를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의료에서는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질병으로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더 잘 공감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나 질병 과정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자조 모임을 운영할 때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전문가 개입을 통해 환자들에게 코칭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조그룹 모임은 유방암 환자들의 모임인 핑크리본이 유명합니다. 교재에는 핑크리본의 유래도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다양한 질병들이 자조 모임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그 병원에서 간호사와 의사가 개입하여 자조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데 류마티스 자조그룹, 대장암 환자 자조그룹 등 질환별 모임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적 환경입니다. 사회적 환경의 일부분으로 문화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화란 세대를 거쳐 지속되는 가치나 신념, 그리고 행동 양식입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문화와 관련된 건강신념, 언어, 식습관 등을 존중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호정보조사를 할 때 대상자의 음식과 종교 관련한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간호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닌저라는 학자는 간호가 반드시 대상자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문화는 인간의 권리고 간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간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호사는 간호를 할 때 과학적,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경험과 직관을 통해 올바른 간호를 해야 하는데 이때 대상자의 문화적 가치와 선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간호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물리적, 사회문화적 환경 모두 중요합니다. 나이팅게일은 환경을 매우 중요시했던 간호사입니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간호에서 정신적,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리적 환경으로 공기, 채광, 온도, 소음, 위생 등을 관리해야 하고 정신적 환경은 희망을 갖게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용기를 갖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사회적 환경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여 대상자가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힘인 네이처 힐링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이는 인간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계인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환경은 인간에게 자극이 되고 그 자극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간호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로이의 주장은 적응이론이라고 합니다. 간호학자들마다 간호이론을 설명할 때 다른 이론에서 가져온 이론에 따라 다양하게 환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킹과 레닌저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체계로 설명했고, 로저스는 환경은 인간과 분리할 수 없는 필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장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간호학자들이 환경을 설명한 내용은 교재에 정리되어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이처럼 환경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간호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인간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간호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메타파라다임으로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간호를 통해 대상자에게 이루어주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건강과 질병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과 불건강의 연속선상 어딘가에 있게 됩니다. 간호는 인간이 더 건강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던이라는 학자는 건강과 질병은 연속선상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건강은 고도의 안녕 상태에서부터 심각한 질병 상태까지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에게 사소한 불편이 있는 장애가 있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편마미가 있는 환자가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을 하며 직장생활도 할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의 목적은 대상자에게 최적의 건강 상태를 주려는 것입니다. 최적의 건강 상태는 옵티멀 헬스라고 하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간호하면서 인간의 건강 상태가 최고의 건강과 죽음 직전의 최저의 건강 상태 어느 곳에라도 놓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대상자가 최고의 건강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간호에서 질병을 회복시키는 개념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현재 건강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대상자에게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도 간호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에게 건강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이를 파악하여 간호를 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건강신념도 건강 행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가치관, 신념, 건강에 대한 태도 등이 대상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간호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들은 간호 전문직 단체와 간호학자들이 생각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인 안녕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간호 전문직 단체나 학자들의 정의를 읽어보고 건강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간호 메타파라다임 중 네 번째 요소, 바로 간호 자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간호란 과연 무엇인가? 간호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간호의 전통적인 과거의 개념을 살펴보면 간호는 모성애적 본능에 기반한 보살핌, 보호, 양육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즉, 여성의 본능적인 돌봄 행위로 간호를 바라보는 관점이 강했던 거예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간호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육체와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영적인 측면에서 돌보고 위로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보건의료인과 협조하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교육을 하는 것도 간호에 포함됩니다. 간호의 목적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회복, 질병 예방, 건강유지와 증진, 그리고 고통의 경감입니다. 간호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 전체를 지원하고 회복시키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간호의 목적은 간호의 근본 이념인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것임을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간호의 근본 이념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것이며 간호사의 책무는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간호사가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행하는 간호의 근본 이념과 간호의 책무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해 겪게 되는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근대 간호의 기초를 확립한 나이팅게일은 간호는 과학이고 예술이며 전문적 직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간호는 자연적인 치유 과정인 내추럴 힐링이 진행되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도와주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간호의 목적 또는 간호사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건강회복, 질병 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 그리고 고통 경감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회복은 질병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가 최적의 기능 수준을 되찾아서 최상의 안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건강회복의 개념은 가장 전통적인 간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인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과거의 간호는 대부분 아픈 사람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대의 간호는 인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회복을 위한 간호는 아픈 사람을 기준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질병 예방입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간호는 질병 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자를 관리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질병 발생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게 질병 발생 위험 요인을 피하도록 건강 습관을 권장하여 질병을 피하거나 조기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는 질병이 있더라도 또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 자녀인 딸도 어머니와 같은 유방암 발병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스트레스 등을 줄이고 건강 습관을 하도록 지도하여 유방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유방암 검진법을 교육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유방암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혹시 유방암이 걸리더라도 조기 치료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암으로 수술 후 태어난 환자라면 면역이 약해져 바이러스 감염 등에 취약할 수 있으니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한 간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있지만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질병 예방을 위한 간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간호활동입니다. 이미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현재 건강한 상태에 있더라도 더 건강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운동이나 식습관을 개선하도록 교육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는 대상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대상자의 판단 능력의 유지와 질병의 회복, 존엄성 유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통이 있는 환자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어 나쁜 의사 선택을 할 수 있고 질병이 회복되는 것이 지연되거나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에는 심호흡과 조기이상을 해야 합니다. 조기이상이란 가능한 빨리 걸어다니며 움직여주도록 하는 것인데 폐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다면 환자는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통증을 완화해 주어야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런 신체적 고통을 경감시켜 줘야 합니다. 이런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지지하고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에게는 암성 통증을 줄여 주어야 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며 정신적 고통도 헤아리는 간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간호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제는 간호학자들이 어떻게 간호를 정의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도와준다는 간호의 개념을 넘어 간호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려면 철학적 이론적 기반이 필요해요. 간호 이론가들이 어떤 이론을 근거로 간호를 정의했는지에 따라 간호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욕구이론적 관점에서 간호를 정의한 학자는 핸더슨과 오렘이에요. 기본 전제로 인간은 욕구를 가진 존재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간호를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간호란 대상자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호사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핸더슨은 간호란 대상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지식을 14가지 간호활동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상자는 14가지 기본 욕구를 가진 존재로 보고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핸더슨의 14가지 활동에는 호흡과 폐활량을 유지하는 것, 배설, 수면 및 휴식, 체온 조절 등 신체적인 것과 의사소통, 신념 및 가치관에 맞는 활동 등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과활동, 학습을 통한 지식 획득 등 자아 실현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활동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라는 것입니다.
오렘은 간호를 대상자가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돌봄이란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렘은 자기 돌봄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자가간호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간호란 대상자가 이런 자기 돌봄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이것은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의 치료적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둔 이론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간호 제공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간호,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그 자체가 치료적이라는 관점입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즉 라포 형성이 간호에서 중요함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호학자는 페플라우입니다. 페플라우는 간호란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대상자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인간관계의 과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페플라우의 이론은 정신간호 분야에서 특히 많이 활용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는 대상자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이론적 관점에서의 정의입니다. 결과이론은 간호의 목표를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안정, 그리고 에너지 보존 등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접근입니다. 대표적인 간호학자는 로저스와 로이입니다. 로저스는 간호를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최대한의 건강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약간 철학적인데요. 간호를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답게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이론적 정의를 한 또 다른 간호학자는 로이인데요. 로이는 인간을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로 보고 간호는 대상자가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대상자가 외부의 스트레스나 변화 속에서 건강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간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간호이론가들은 각자의 철학과 관점에 따라 간호의 정의와 목적을 다르게 설명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간호는 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전문적인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론들은 우리가 실무에서 간호를 할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중재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호학문에 영향을 미친 철학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호의 4가지 메타파라다임인 인간, 환경, 건강, 간호를 중심으로 간호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간호는 단순히 병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고 그가 살아가는 환경과 삶의 흐름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미카엘 엔데의 모모에 나오는 이 구절이 떠오릅니다.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시간은 모두 사라져버리지. 이 말처럼 간호 역시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가슴으로 대상자를 느끼고 그들의 삶의 시간 속에 함께 머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간호의 메타파라다임은 여러분이 앞으로 간호 실무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방향으로 간호를 실천할 것인지를 이끌어줄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간호, 그 깊은 돌봄의 출발점을 기억하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